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행복했는데 여러분도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제가 그 행복을 처참히 망가뜨리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한때 잘 나가는 회사 대표였어요.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신혼일 때 연락이 끊겼던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 어떻게 지내왔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친구가 이런 식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요즘 회사는 어때? 일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사실 내가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너랑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사업해볼 생각은 없어? 다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네가 사업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다고 하던데? 친구가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안을 이야기해줬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친구랑 대화를 해보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랑 상의를 해봤는데요. 와이프가 다행히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친구랑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업 초기에는 당연히 어려움도 많았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죠. 오히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저희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오르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친구와 함께 뿌듯함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그 덕분에 가족과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죠.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집안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내는 제가 회사원일 때나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나 한없이 착한 선사였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새로 하기로 한 사업이 있었는데 동업자가 뒤통수를 세게 쳤거든요. 저랑 친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반반씩 투자하며 이익도 공평하게 나누기로 약속했는데요. 그 후에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그 덕에 돈 좀 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사업에서 저를 배제하고 저를 등쳐먹기 위해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을 때 조금 긴장을 했어요. 친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해 보였거든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신중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런 화제를 꺼내더라고요. 있잖아. 중요한 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잘만 성사되면 우리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정말 큰 돈이 들어올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조금 더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우리가 가진 돈을 좀 더 투입해보면 좋겠어. 친구가 이 계획이 성사되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래요. 어떤 계약이냐고 물어보면서 친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까지 함께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죠. 순간 고민이 됐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확신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이미 다 계획해놨어. 이제 네가 결단만 내리면 돼. 만약에 네가 안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따로 빚을 져서라도 해보려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친구가 이러길래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함께 해온 신뢰가 있었고 친구의 말대로 이 계획이 성사되면 저희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집에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막 투자했다가 크게 잃으면 어떡해. 당신이랑 친구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전 친구를 믿었고 전 재산을 투자했죠.
친구가 처음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채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졌어.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부족해. 내가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친구가 이미 한바탕 대출을 받았다며 서류까지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친구가 대출받은 돈으로 수습이 안 됐다고 하길래 제가 빚을 내서 자금을 마련해줬어요. 그러나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친구한테 전화나 문자가 점점 줄어들었고 어쩌다 만난 친구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사무실 안이 이미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친구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놀란 마음에 회사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고 모든 돈이 사라져 있었어요. 친구가 회사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챙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돈을 잃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죠. 심지어 친구를 믿고 빚까지 지게 됐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그놈을 고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지했더라고요. 우리가 회사 계좌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계좌 안에 있는 사업 자금을 어떻게 쓰고 분배할지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구두로만 약속했죠. 그런데 친구는 계약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간다고 여기에 우리 사활이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가져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놈에게 법률 구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진짜 못 같은 경우였죠. 제가 제 친구를 너무 믿었던 건데요. 결국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니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제가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어다 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까지 아내는 언제나 다정하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알람 소리에 일어나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이런 식으로 깨워주곤 했어요.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해놨으니까 와서 먹어. 일단 밥부터 먹으면 잠 깰 거 아니야. 밥 먹고 씻자. 이렇게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로 항상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국은 언제나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아내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아내도 일을 하기 시작해서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 다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알람 소리에 깨어났을 때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더 자고 싶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가 더 이상 저를 깨워주지 않았죠.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위해 준비해주던 아침 식사가 이제는 대부분 저 혼자 해결하게 된 건데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거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내의 표정에서 더 이상 따뜻한 미소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아내가 어쩌다 일찍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죠. 왜 아직까지 자고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자려고? 나는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얼른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걸면 툴툴거리고 틱틱거리는 말투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웬일로 아침 일찍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거든요. 오늘 무슨 날이야?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근사하게 차렸네. 나 불고기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만들어줬어. 고마워. 잘 먹을게. 근데 아내가 저를 째려보면서 제 젓가락을 탁 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러는 거 있죠? 니는 뭔데 내가 차린 밥상에 앉는 건데? 내가 무슨 밥상 차리는 사람이야?
밥하는 사람이냐고. 나 이제 전업주부 아니니까 밥은 각자 차려 먹어.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고기가 담긴 그릇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불고기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불고기 먹고 싶어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야. 당신도 먹고 싶으면 당신이 해 먹어. 아내가 이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잘 나갈 때는 아내가 항상 제 옆에 고기 반찬 놔주고 계란말이가 하나 남으면 항상 저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돈 잘 벌어오니까 그런 거였나 봐요. 그동안 화목하게 느껴졌던 가정이 너무 실망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아내한테 말도 안 걸고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청소, 빨래,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밤마다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갔는데요. 제가 결국 아내한테 오랜만에 말을 걸었거든요.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왜 부르냐고 묻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어요. 요즘 따라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요즘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던데 조심해. 되도록 일찍 들어와. 아니면 내가 마중 나갈 테니까 부르던가. 제가 이러면서 아내 눈치를 슬쩍 봤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늦게 오지 말라니? 나라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빚 갚아야지. 40살에 청소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쪽팔리고 힘든지 알아? 안 뽑힐 게 뻔한데 인맥으로 겨우 들어간 자리야. 그래서 더 쪽팔리고 눈치 보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아내가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면목이 없었죠. 그 뒤로 아내가 몸이 아파도 돈을 벌러 나갔어요. 저도 빚을 갚아야 돼서 쓰리자 포잡을 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가 밤에 알바를 하러 나가는 게 의심이 들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몸으로는 아내를 미행할 여력도 없었죠. 그냥 아내를 믿고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기로 결심했죠. 물론 아이들 역시 엄마의 변화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딸이 가끔씩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아빠, 엄마 왜 요즘 저렇게 피곤해 보여? 맨날 잠만 자고 늦게 들어오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한테 막 귀찮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래. 딸이 퉁명스러운 얼굴로 엄마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딸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자. 알겠지? 딸한테 말했듯이 천사 같았던 아내가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랐어요. 아내한테도 예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짬날 때마다 부부관계 관련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한 다음에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다정한 남편처럼 느껴지도록 힘을 써봤죠. 물론 아내가 제 마음처럼 쉽게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수상스러운 거예요. 아내랑 저는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아닌데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자주 맡았던 너무 익숙한 냄새여서 뭔가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어딘가에 스쳐 지나가며 묻은 것일 수도 있고 택시나 버스 안에서 묻은 냄새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향기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짙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아침마다 화장도 점점 진하게 하더라고요. 설마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를 믿고 싶었죠.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향수 냄새와 미세한 변화들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를 미행해 보기로요. 와이프가 알바를 하러 간다고 나선 그날 밤 조용히 차를 몰고 아내가 타는 택시를 따라갔어요. 마음속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요. 택시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미사리 쪽으로 향했어요. 아내가 점점 더 멀리 갈수록 초조해졌죠. 아내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미사리에 도착한 택시가 멈추고 아내가 내렸을 때 멀리서 아내의 행동을 지켜봤는데요. 아내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걸어서 한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보였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죠. 그 남자는 바로 제 인생을 망친 그 배신자였어요. 저를 속이고 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사라졌던 그놈이요. 아내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괜히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제 뒤통수를 치고 간 그놈이 뿌리던 향수 냄새랑 똑같은 거였어요. 아내가 제 인생을 망친 배신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안 걸리려고 멀리까지 갔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놈과 아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놈은 제 인생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내까지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을 당장이라도 쫓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라이브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아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어떻게 그런 배신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그 둘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뚜껑이 열리고 슬프기도 하고 아내가 죽도록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바보 같다고 하셔도 일단 제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고 아이들에겐 엄마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컸고 제 상황 자체가 안정이 되면 그때 해결을 하려고 했죠.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모두 다 허사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변한 이유, 남자의 향수 냄새, 아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이유, 모든 것이 그놈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놈은 저를 망가뜨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 삶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가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아내가 일을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근하러 나갈 때마다 아내가 늦잠을 자거나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여보, 왜 요즘 일을 안 나가고 있어? 무슨 일 있어? 고민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요즘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 제가 이러니까 아내가 다행히 신경질을 안 부렸어요. 대신 힘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축 처지고 안 좋은 생각만 들어서 병원에 가봤어. 그런데 거기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거야. 게다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 계단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급하게 처치만 했지. 아내가 우울증에 다치기까지 했다니. 게다가 돈이 아까워서 병원까지 안 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치만 하고 병원을 안 가면 안 되지. 병원비 줄 테니까 가자. 마음이 아프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돼. 제가 이런 식으로 걱정했는데도 아내가 제 말은 무시하고 일을 안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만 책망했죠. 아내의 바람도 아내의 우울증도 전부 다 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는 게 제가 정신줄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끝까지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는 동업자놈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의 우울증과 최근에 발목을 접지른 것까지 생각하면 아내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를 집에 두고 최대한 아내를 배려해서 돈을 벌기로 했어요. 나중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새벽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연락이라 처음에는 아내가 어떤 말을 해줄까 기대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아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열이 나서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 바로 들어오지 말고 약 좀 사와. 지금 먹은 건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 예전에 먹었던 그거 있잖아. 그게 필요해. 그걸로 꼭 사와줘. 그 순간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고 아내가 사오라는 약이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시간에 그 약을 어떻게 구해? 차라리 내가 다른 약 사갈게. 그거 먹어보고 안 되면 응급실 가보자. 지금 꼭 그 약 아니어도 되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 아내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아내가 너무 애절하게 이러는 거예요. 안 돼. 그 약이어야 돼. 어떻게든 구해와. 다른 건 소용없어. 지금 너무 아파서. 다른 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아내한테 알겠다고 하고 퇴근도 하지 못한 채로 그 약을 찾고 있었죠. 도대체 왜 다른 것도 아닌 꼭 그 약이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면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아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근데 몇 시간 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응급실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지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이지수 씨 핸드폰에서 남편 번호로 확인되셔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부인께서 미사리 모텔 화재 사건에 휘말리셨는데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오셔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분명히 집에 있어야 했는데 미사리 모텔이라뇨?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다가 서둘러 차를 몰고 아내가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온몸에 그을린 자국과 상처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내 뒤통수를 친 그놈이 함께 누워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둘이 불륜짓거리 하다가 화재가 나서 이렇게 실려온 거야? 하는 배신감이 또 치밀어 올라 둘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근데 동업자 새끼는 가벼운 화상만 입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끼 멱살을 잡으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자 그 동업자 새끼가 저를 거세게 밀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네 마누라한테 속았어. 네 마누라가 나를 꼬셔서 내 돈을 빼앗은 다음에 너한테 갖다 주려고 했던 거라고. 그걸 내가 오늘 알게 됐고 네 마누라를 불렀는데 네 마누라가 그걸 알자마자 이렇게 된 거 같이 세상을 뜨자고 모텔에 불을 냈어. 알고 보니 아내가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든 농개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저 대신 동업자 놈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동업자 새끼 멱살을 풀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내의 상태를 검사한 의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갔더니 의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머뭇거린 뒤에 이러더라고요. 이지수 씨 보호자분? 잠시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임신 중입니다. 남편분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워낙 위중해서 안타깝게도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 옷을 젖힌 순간 봐선 안 될 것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아내 배를 확인해봤는데 배가 볼록한 거예요. 배를 보니까 복대 같은 걸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던 자국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40살인데 임신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심장이 쿵쾅대고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밤을 샜거든요. 다행히 다음날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 사이에 동업자 그 새끼는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요. 제가 그때 깨어난 아내한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나 사실 당신이 동업자랑 바람피는 거 봤었다. 근데 모른 척 했었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배신한 거야? 아님 동업자 그놈한테 복수하려고 그랬던 거야?
아내가 제 말을 듣고 처음엔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의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당신 대신 원수를 갚아주고 싶었어. 당신이 그놈한테 모든 걸 잃었잖아.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당신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야. 그놈에게서 모든 걸 되찾으려고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동업자 새끼 꼬셔서 돈 빼온다고 하면 당신이 하라고 하겠어? 당연히 미쳤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결국 당신 몰래 내가 돈도 벌어오고 동업자 새끼를 꼬시면서 너무 역겹고 힘든 거야. 근데 그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있고 곰팡이에 먹을 음식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당신도 돈 벌어오느라 밥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지치더라.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지. 근데 돈은 벌어야 하고 복수는 해야 하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짜증을 냈던 것 같아. 아내가 이 말을 하면서 엉엉 울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나 나나 서로를 너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부족한 남편이어서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도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이 무슨 고생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임신한 것도 알고 있었어? 내가 알았다면 같이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 그놈에게 복수하는 것. 당신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아파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결심한 듯 말했죠. 여보, 뱃속의 아이가 만약 그놈의 아이라도 우리 같이 키우자.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겨우 정신이 들었으면서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내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을 배신한 친구놈이랑 동행은 했어도 선은 넘지 않았어. 우리 아이들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화낼 정신이 남아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안심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동업자 새끼한테 접근해서 알아낸 사실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어.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당신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동업자 놈이랑 가까워져서 그 사람에게서 얻어낸 정보들을 모아놨어. 아내가 저 몰래 많은 것들을 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아내가 이런 정보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감시하면서 알아낸 것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지도 다 알아냈거든. 나중에 당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정보를 수첩에 다 적어뒀어. 그 수첩은 집에 숨겨놨어. 집에 가서 우리 방 서랍을 확인해봐. 선반바닥 깊숙한 곳에 수첩을 숨겨놨어. 납작 엎드려서 손을 깊숙이 넣으면 수첩이 있는 곳에 손이 닿을 거야.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 아내가 알려준 서랍 밑부분에서 수첩을 꺼냈죠. 그리고 사기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업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줬어요. 제가 가진 정보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놈의 신상과 사기 행각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걸로 참교육시켜주기 딱 좋았던 거예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동업자 놈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었을 때 한 피해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릴 속였다고요? 우리 돈을 갖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랑 나이도 가짜였네. 이러니까 못 찾았지. 피해자가 실감이 안 가는 듯 제가 나눠준 신상 정보를 자꾸 보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놈이 여러분을 속인 장본인이에요. 그놈이 이미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놈이 저질렀던 모든 사기 행각에 대해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피해자들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한테 동업자놈의 모든 신상 정보를 넘겨주었는데요. 동업자놈의 이름, 주소,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사기 행각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결국 동업자가 그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했대요. 마음 같아서는 더한 걸로 동업자를 나락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한 가지 장치를 하나 더 해놨어요. 아내가 저한테 들킬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문자랑 전화로 연락을 안 하고 금요일 저녁 8시에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보자는 약속만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뒤에 아내가 동업자가 이상한 요구를 할 때마다 녹음을 했대요. 저도 그 녹음본을 들어봤는데 그놈이 그렇게 더러운 취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내가 그 당시에 요령껏 요구를 회피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본을 바탕으로 동업자에게 공갈을 당해서 억지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간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왜 남편을 배신하고 사기친 거냐. 돈을 돌려달라고 만났던 건데 그 사람이 돈을 주겠다는 말로 회유하며 이런저런 요구를 했고 나중에는 공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났던 거예요. 당연히 동업자는 아내랑 연인 사이였다고 말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내랑 동업자가 전화랑 문자는 일치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놈이 경찰 조사 중에 그러던데 우리 아내가 진짜 비싸게 굴었대요. 아내가 모텔에 안 가려고 하니까 같이 안 가주면 헤어질 거라고 공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복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동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그때가 제 퇴근 시간대라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약을 사달라고 요구한 거고요. 근데 아내가 자꾸만 동업자 놈을 피하니까 동업자 놈이 거기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할 거면 나를 왜 만나냐? 너 사실 내 돈 뺏어서 네 남편한테 갖다 주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네 남편한테 사기치고 등쳐먹은 거 알고 있잖아.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고 접근한 건 아니지? 그게 아니면 왜 내 요구 안 들어주고 나를 피하는 건데? 내가 못생기고 뚱뚱해서 그래? 설마 니도 키 크고 몸 좋은 남자가 좋아졌냐? 사실 동업자 놈이 모든 사실을 눈치채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를 피하니까 성질이 나서 아내가 찔려야 할 만한 건 다 말한 거래요.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거 같이 세상을 뜨자고 모텔에 불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전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업자 놈을 고소하고 또 저희는 방어할 수 있었죠. 우리한테는 동업자 놈이 아내한테 이상한 요구를 한 녹음본이 있잖아요. 일단 그걸로 신고를 하니까 동업자 놈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동안에도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고 아무 짓도 못했는데 고소를 당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그냥 이 여자랑 연인 사이였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저 여자가 모텔에 불을 냈어요. 저 여자 방화범이라니까요. 동업자 놈이 제 아내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발광해 대는데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나 끝까지 더러운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맞받아치고 말았죠.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그렇게 한 증거가 있어?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내놔봐. 우리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네놈 신고한 거고 네 주장이 뒷받침되는 것들 가져와 보라고. 그니까 동업자 놈이 어버버거리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업자 놈한테 똑같이 삿대질을 하면서 이랬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씨부리지 마. 게다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 모욕죄도 해당된다. 여기서 네 더러운 말로 내 아내를 모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는 못 참아.
제가 이러니까 동업자 놈이 경찰 조사 받을 때 불낸 부분은 어물쩍 넘어갔어요. 동업자가 결국 피해자들한테 당한 고소랑 아내한테 당한 고소로 나락을 간 거예요. 나중에 동업자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징징대더라고요. 내가 지금 고소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떻게든 형을 줄이고 싶어. 제발 고소 좀 취하해주라. 내가 예전에 교도소를 가봤는데 진짜 좁고 너무 추워. 누가 교도소 밥 괜찮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밥이 너무 맛이 없고 장난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다른 날에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씻어야 한다고. 난 그런 곳에 오래 안 있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이런 식으로 싹싹 빌길래 제가 제대로 참교육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 그 뻔뻔하고 오만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비굴하고 초라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업자 놈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줬어요. 내가 미쳤다고 선처를 해주겠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긴 해? 판사님 앞에서 깝쳐가지고 법정 모욕죄로 형이나 더 살고 와라. 그 순간 동업자 놈이 절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울부짖었어요. 동업자 놈의 울부짖음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죠. 그저 비겁하고 초라한 사람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일침을 날렸죠.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빌지 마. 네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잘못들은 네가 이제 감당해야 돼.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업자 놈의 마지막 울부짖음이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동업자 놈이 이제 어떤 고통을 겪게 되든 상관없으니까요. 저한테 그리고 제 가족에게 고통을 안긴 사람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내가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친자검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억울해. 당신이 날 의심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그래서 꼭 친자검사를 해보고 싶어. 그래야 당신도 나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아내가 워낙 원하고 있길래 몸조리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친자검사를 해봤는데요. 친자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제 아이더라고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아내랑 부둥켜 안고 울었죠. 큰애 낳고 둘째는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 부부의 끈을 다시 이어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엄청 세게 한번 꼬집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봐라, 당신애 맞잖아. 나는 떳떳하다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당신이 나 의심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바로 머리를 조아렸죠. 그리고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말실수를 했어. 당신을 의심했던 거 사과할게. 난 그냥 당신이 나를 위해 복수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희생했던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랬어. 그러자 아내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제가 아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아내와 함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자니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그 후로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모텔의 보상을 일부분 해줘야 했어요. 도대체 왜 해줘야 했냐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사리 모텔에서 불이 난 그 순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사건의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밤 동업자 놈이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나온 건 기억하시죠? 지금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헤어질 거야. 나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 네 말고 여자 많으니까 그 여자한테 가야겠다. 동업자 놈이 이랬는데 와이프가 아무 반응도 안 보였나 봐요. 심지어 우리 아내를 이런 식으로 떠보는 말까지 했다는 거 있죠?
그런데 가만 보자. 네 하는 꼴을 보아하니 내 돈 뜯어내서 네 남편한테 주려고 이러는 건가?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야? 아니지? 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동업자놈이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짓거렸대요. 근데 아내가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는 않고 그놈이랑 닿기도 싫어서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조지려고 접근했다. 네 주제를 좀 알아. 누가 네 같은 놈 좋아하겠냐? 이럴 거면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한 짓을 알고도 이러고 싶어? 이러면서 동업자놈이 협탁에 두었던 라이터를 들었대요. 아내가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며 라이터를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동업자놈이 이런 식으로 악을 질렀다는 거예요. 역시 너 남편이 가난해져서 질렸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였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동업자놈이 이렇게 날뛰길래 와이프가 순간 당황스러워했대요.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고 겁만 줄 생각이었는데 그때 몸싸움을 하게 되면서 불이 확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 아내는 동업자놈이 불을 질렀다고 하고 동업자놈은 아내가 불을 질렀다고 하잖아요. 어느 누가 혼자서 불을 냈다는 증거가 없었고 그놈에게도 과실이 있기에 화재 보상은 반씩 부담하게 됐어요. 다행히 불이 난 한 방 말고는 다른 방들은 큰 피해가 없었나 봐요. 저랑 아내는 빚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쓰리잡 포잡을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날 집에서 아내랑 돈 벌 만한 일이 없나 검색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동업자 놈이 서 있는 거예요. 그놈이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하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요. 그런데 동업자 놈이 웬 통장을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어서 찾아왔어. 내가 친구인 너를 속이고 돈을 가져간 거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어. 동업자 놈이 이러길래 내민 통장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놈이 가지고 간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갑자기 돈도 돌려주고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동업자 놈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호소해대는 거예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거든? 이미 2심까지 진행돼서 그런데 나 좀 선차해달라는 편지 써줄 수 있어? 거금을 주고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도 내가 깜빵에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래. 동업자 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연기인 게 티가 날 정도로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색을 해버렸는데요. 난 그렇게 해줄 생각 없는데 사과랑 반성은 네 스스로 해. 어디서 지 살라고 나한테 해달라고 하고 있어? 네가 준 돈만 쏙 받고 편지는 안 써줄 거니까 꺼져. 제 차가운 반응에 그놈이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자기 체면을 버리기로 했나 봐요. 동업자가 한참 동안 저랑 제 아내 발밑에서 빌다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교도소에 있었을 때 우울증 걸려서 혼났었어. 거기는 화장실에서 씻고 화장실에서 설거지해야 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놈은 이제 정말로 다급해진 모양이었어요. 동업자 놈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한지 오로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만 저한테 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제 발을 잡고 이런 식으로 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라. 나 뉘우치고 있으니까 편지 한 번만 써줘. 몇 개월이라도 형을 줄이고 싶어서 그래. 편지 한 장 쓰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돈 돌려줬으니까 부탁한다 좀. 동업자 놈이 옥살이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아주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뉘우치고 있는 놈이 깜빵에 갔었는데 또 사기를 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버렸는데요. 네 하나도 반성 안 하는 것 같아. 깜빵에 오래 있기 싫어서 이러는 것 같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이 장면들도 촬영하거나 변호사한테 전부 다 말해서 재판에 영향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동업자가 바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놈이 완전히 무너진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애원했어요. 내가 반성문 쓸 때 너한테 돈을 전부 다 돌려줬다는 말만 할게.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줘.
동업자가 돈부터 준 이유가 반성문 쓸 때 피해자한테 돈을 전부 다 돌려줬다는 개소리를 짓거려서 형을 줄이려고 했나 봐요. 동업자가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는 우리 집으로 안 찾아왔어요. 동업자가 결국 깜빵에 들어갔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몇십 년 뒤에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은 덕분에 아내랑 제가 전처럼 일을 안 해도 됐었어요. 아내는 예전처럼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로 돌아왔고 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전이랑 다르게 여유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봤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복수는 허무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인 것 같아요. 철저한 복수만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처럼 맞서 싸워보시길 바랄게요.